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상처를 입고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몸에는 멍자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힘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장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장이 직원의 뺨을 때리고 폭언을 내뱉으며 노동력을 착취하는 직장. 하지만 그는 단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내 남편을 건드린 것. 나는 단순한 직장인의 아내가 아닙니다. 나는 YH그룹의 CEO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나를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나는 충격적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너는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을. 과연 나는 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협박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지금 바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윤하린 32살이다. 누군가 내 삶을 본다면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낡은 차를 몰며 회사 근처의 저렴한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오래된 건물로 엘리베이터조차 없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고 복도에는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인다. 내 옆집에는 혼자 사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매일 아침 복도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나를 반갑게 맞아주신다. 아가씨, 오늘도 일찍 출근하네. 회사 일이 많이 힘들지? 나는 웃으며 가볍게 인사만 하고 서둘러 나선다. 하지만 사실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다. 나는 YH그룹의 CEO,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중 하나를 이끄는 사람이다. 아침마다 수많은 직원들이 나의 결정을 기다리고 중요한 계약과 사업 확장이 내 손끝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나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긴다. 왜일까? 나는 어릴 때부터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켜봐왔다. 내 주변에는 늘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언제나 서로를 이익의 도구로 생각했다. 나는 그들과 다르고 싶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돈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으로 사랑해 주길 바랐다. 나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호텔 사업을 운영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나 역시 어린 시절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 하지만 부유한 삶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험을 많이 했다. 대학교 시절 나는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돈이 아닌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함께 홍대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고 한강 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우연히 한 말이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야, 할인이 집 진짜 대박이야. 걔랑 결혼만 하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걸. 나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날 이후 나는 돈이 아닌 나라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나는 가족의 집을 떠나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명품 가방을 들지 않았고 비싼 옷을 입지 않았다. 나는 일부러 낡은 차를 타고 다녔고 동네 시장에서 반찬을 사 먹으며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갔다. 그리고 그렇게 살던 중 나는 강우진을 만났다. 그는 인천에서 자란 건축 엔지니어였다. 화려한 배경도
많은 돈도 없었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는 늘 바쁜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땀을 흘렸고 야근을 밥 먹듯이 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날 나는 퇴근길에 차가 고장나서 한참을 헤매고 있었다. 마침 지나가던 우진이 다가와 물었다. 괜찮아요? 뭐 도와드릴까요? 나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말없이 차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 차 꽤 오래됐네요. 이참에 새 차로 바꾸는 게 어때요? 나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돈이 없어서요. 이 차도 겨우겨우 산 거예요. 그는 내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고쳐주었고 우리는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후 우리는 자주 연락했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우리는 비싼 레스토랑 대신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고 주말이면 함께 남산을 올랐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나는 그의 솔직하고 순수한 모습에 점점 빠져들었다. 1년 후 우리는 결혼했다. 나는 생각했다. 이제는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숨겨온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운명이었다. 그리고 그날이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고 말았다. 오지는 하루하루 지쳐갔다. 밤늦게까지 퇴근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면 말없이 씻고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다. 처음에는 그냥 일이 많아서 그런가 싶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손목과 팔에 선명한 멍자국을 발견했을 때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이게 뭐야? 나는 그의 손목을 붙잡고 다그쳤다. 내 몸에 이렇게까지 멍이 들 일이 뭐가 있어? 오지는 깜짝 놀란 듯 내 손을 뿌리치고는 어색하게 웃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공사장에서 실수로 부딪혔어. 공사장에서? 내가 건축 설계팀이지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고. 나는 기가 막혀서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밤마다 만신창이가 돼서 들어오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 회사에서 무슨 일 당하는 거야? 오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을 피했다. 하리나, 제발 이 문제에 신경 쓰지 마.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오진이 잠든 후에도 나는 뒤척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야. 오진은 뭔가를 숨기고 있어. 결국 나는 결심했다. 다음 날 그의 회사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아침 나는 오진보다 먼저 일어나 그를 따라 나섰다. 회사 건물까지 가는 길 나는 일부러 멀찍이 떨어져서 그의 뒤를 따랐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지만 나는 그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가 사무실에 들어가자 나는 건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일하는 층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내가 목격한 장면은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사무실 한가운데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고 오지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순간 그 남자의 손이 번쩍 들리더니 오진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내가 월급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 같은 놈이 불평 없이 일하라고 주는 거야.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모른 척하며 고개를 숙였다. 마치 이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 눈앞에서 남편이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리고 오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야,
대답 안 해? 사장은 오진의 멱살을 잡아 끌며 다시 소리쳤다. 싫으면 그만두던가. 내가 여기서 뭐라도 될 줄 알았어? 내 주제에 감히.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는 그대로 사무실로 뛰어들었다. 순간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사장은 나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넌 또 뭐야? 나는 오진을 돌아봤다. 그의 뺨은 벌써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오진아, 이게 대체 뭐야? 이 인간이 널 때린 거야? 오진은 내 눈을 피했다. 하리나,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곧장 사장을 향해 걸어갔다. 당신이 이 회사 사장이야? 그는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사장인데.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사장이 직원 때리는 게 당연한 일이야. 그는 코웃음을 쳤다. 네, 남편이 무능해서 그런 거야. 무능한 놈은 맞아야 정신 차리지.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뭐라고? 남편 하나 잘 챙겨. 내가 이런다고 해서 그만둘 것도 아니고 여기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 그의 태도는 너무나 뻔뻔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알지? 그리고 넌 뭐야? 남편이 월급 받아오는 동안 그냥 집에서 조용히 살면 되잖아. 여자 주제에 감히 어디서 끼어들어. 그의 말에 내 속에서 무언가가 확 끊어졌다. 내가 사장이면 뭐? 내가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나는 한 발짝 다가갔다. 내 남편을 때린 순간 넌 끝났어. 그는 여전히 비웃으며 말했다. 웃기지 마. 너 따위가 날 어떻게 해?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내가 방금 한 말, 그리고 방금 저지른 폭행, 전부 녹음됐어.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넌 지금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야. 좋아, 이제 진짜 복수의 시간이야. 나는 사장 장태성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열어 YH그룹 공식 홈페이지를 띄웠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화면을 들이밀었다. 나는 윤하린, YH그룹의 CEO다. 사무실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다. 직원들의 웅성거림조차 멈췄다. 오진은 충격에 휩싸인 듯 나를 바라봤고 장태성은 입을 벌린 채 말도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회사를 지금 당장 사들일 거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다. 지금까지 내가 직원들에게 저지른 일들 다 조사해봤어. 폭행,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증거 다 모아놨다. 그리고 내가 회사를 인수하는 순간 넌 끝이야. 하하. 장태성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일단 종소기업 하나 산다고 내가 무너질 것 같아. 나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일단 종소기업? 너 이 회사가 지금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는 있냐? 내가 이렇게 경영해서 이 회사는 곧 망할 판이야. 그런데 내가 인수하면 투자금 들어오고 구조조정 시작되고 사업 정상화되고 당연히 주주들도 나를 원하지 않겠어? 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이미 인수 절차는 시작됐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그리고 내가 저지른 폭력, 언론에 흘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제야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감히 내가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이미 무너졌어. 너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이 싸움은 이제 끝났다. 그 후 한 달 동안 나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장태성의 모든 비리를 파헤쳤다. 임금 체불, 직원 괴롭힘, 불법 하도급까지 증거를 하나하나 모으고 언론사와 접촉했다. 이 사건 기사화하면 파급력이 클 겁니다. 기자들은 흥분한 눈빛을 보였다. 한 회사의 사장이 직원들을 때리고 괴롭혔다고요? 그리고 그 회사를 YH그룹 CEO가 인수한다고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네, 그리고 그 사장은 곧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며칠 후 기사가 터졌다. 직원 폭행, 갑질 경영, 장태성 사장의 충격적인 실태, YH그룹 윤아린 CEO, 장태성 사장이 이끄는 회사를 전격 인수. 기사와 함께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졌고 주주들은 발칵 뒤집혔다. 주가가 폭락하자 장태성은 결국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가 직접 내 앞에서 퇴사 서류에 사인하는 걸 확인하고 조용히 말했다. 너 같은 인간은 다시는 어디서도 경영자가 될 수 없을 거야. 그는 이를 악물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지는 그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오지는 고민 끝에 말했다. 사실 오랫동안 조용한 카페를 운영하는 게 꿈이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망설임 없이 투자했다. 얼마 후 우리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이름은 혜운이라고 지었다. 오픈 첫날 오지는 카운터에서 바쁘게 커피를 내렸고 나는 한쪽에서 책을 읽으며 그를 바라봤다. 그가 나를 보며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좀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게 된 거야. 오지는 내 손을 잡으며 조용히 물었다. 근데 왜 진작 내게 말하지 않았어? 내가 YH그룹 CEO라는 걸.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길 바랐어. 돈이 아니라 진짜 나를. 그의 손이 내 손을 더 꽉 쥐었다. 나는 처음부터 내가 누구든 상관없었어. 난 그냥 너를 사랑했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이제야 진짜 사랑을 찾았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오지는 좋아하는 카페를 운영하며 차분한 일상을 되찾았고 나는 YH그룹의 경영에 다시 집중했다. 하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카페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없었다.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편지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장태성인가? 하지만 그는 이미 완전히 무너졌고 다시 일어설 힘도 없을 것이다. 나는 다시 편지를 살펴봤다. 글씨는 정갈했지만 뭔가 기계적으로 보였다. 일부러 감정을 숨기기라도 한 듯 딱딱하고 차가운 문체였다. 넌 빼앗아갔어. 이제 너도 그걸 잃을 차례야.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카페는 평소처럼 평온했다.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하는 직장인들,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연인들, 그리고 카운터에서 일하는 우진.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봉투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해야 해. 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서 편지를 다시 꺼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다.
누군가가 내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YH그룹의 보안팀에 연락했다. 최근 내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해줘. 보안팀장은 조금 놀란 듯 물었다. 혹시 위협이라도 받으셨습니까?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느낌이 안 좋아. 나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바깥을 내다봤다. 서울의 야경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카페로 돌아가 오진에게 조용히 물었다. 최근에 이상한 손님 없었어?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특별한 건 없었는데. 아, 맞다. 한 남자가 이틀 연속 카페에 와서 그냥 앉아만 있다가 갔어. 커피도 다 마시지 않았고 계속 뭔가를 생각하는 듯 했어. 어떤 사람이었어? 나이대는 40대 정도?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깔끔한 느낌보다는 거칠어 보였어. 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사람이 혹시 이 편지를 두고 간 걸까? 오진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무슨 편지? 나는 결국 오진에게 편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읽고 나서 얼굴이 굳었다. 이거 장태성이 보낸 걸까? 아니, 장태성이라면 이렇게 조용하게 움직이지 않았을 거야. 그는 더럽게 보복할 인간이지 이렇게 치밀하게 움직일 타입은 아니야.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오진이 말했다. 저 사람이야. 나는 바로 몸을 돌려 그를 살폈다. 그는 차분한 얼굴로 카운터로 다가왔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오진은 자연스럽게 주문을 받았지만 내 손은 이미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살폈다. 그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오진과 나를 향할 때마다 나는 그가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혹시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분 같은데요? 그는 피식 웃으며 나를 올려다봤다. 글쎄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요? 근데 왜 우리 카페에 이틀 연속 오셨죠? 그의 미소가 사라졌다. 커피가 맛있어서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이 편지도 당신이 보낸 건가요? 나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그의 앞에 던졌다.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럼 경찰을 불러서 조사해 볼까요? 그는 피식 웃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무 예민하시네요. 윤하린 대표님. 그는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나를 어떻게 알고 있죠? 그는 코트를 정리하며 말했다. 알아야 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다. 오진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대체 뭐야, 저 인간?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걸 지금부터 알아봐야지. 나는 즉시 보안팀에 연락했다. 방금 우리 카페에 온 남자 찾아봐. 신원 조사하고 어디로 갔는지도 확인해. 몇 시간 후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다. 대표님, 그 남자 예상보다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는 전직 산업 스파이였고 몇 년 전부터 기업 간 불법 거래와 관련된 일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쟁사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손에 힘을 줬다. 즉, 누군가 내 정보를 빼내려고 한다는 거군.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안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그 남자의 움직임을 추적해 봤는데 최근에 장태성을 여러 번 만났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장태성. 그가 배후에 있는 걸까? 아니면 더 큰 세력이 있는 걸까? 나는 오진을 바라봤다. 이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진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을 내야지. 나는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야. 그 편지를 보낸 사람, 그리고 카페에 찾아온 남자. 장태성과 연결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세력이 있는 것인지 확실한 건 누군가 내 주변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즉시 YH그룹 보안팀장과 변호사를 불렀다. 대표님, 장태성은 최근 몇 주 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완전히 매장당했고 법적 소송도 진행 중이라 어디 움직일 여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대체 누구지?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대표님, 혹시 최근 인수하려던 다른 회사는 없었습니까?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잠깐. 나는 노트북을 켜고 최근 인수하려던 기업들의 목록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다. JH테크, YH그룹이 최근 인수를 검토했던 기업 중 하나였다. 하지만 내부 감사 과정에서 심각한 불법 거래 정황이 포착되었고 결국 우리는 인수를 철회했다. 그 회사 대표가 보안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최경석, 전직 정치인과 유착 관계가 깊고 기업 운영 방식이 상당히 불투명한 인물입니다. 게다가 그는 내 앞에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이 남자, 카페에 왔던 그 놈이야. 나는 그 사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최경석, 내가 배후에 있었던 거냐?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있는 곳은 서울 시내 한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이었다. 당분간은 여기에 있어요. 보안팀이 말했다. 대표님이 있는 곳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우리뿐입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오진. 나는 바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 지금 어디야? 괜찮아. 나 안전한 곳에 있어. 무슨 일이야? 아까부터 이상한 차가 우리 카페 앞에 서 있어. 느낌이 너무 안 좋아. 나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바로 경찰에 연락해. 그리고 카페 문 닫고 안에서 잠고. 오진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리나,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나도 알아. 너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진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 거야.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나도 불안했다. 최경석, 내 목적이 뭐지?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와 함께 JH테크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나는 거침없이 CEO 사무실 문을 열어젖혔다. 최경석이 앉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비웃었다.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이야. 윤하린 대표님, 반갑습니다. 나는 싸늘한 눈으로 그를 노려봤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그는 여유로운 태도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우리 회사를 인수하려다 포기했을 때 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협박까지 한 거야. 협박. 그는 피식 웃었다. 난 그저 당신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상대인지 깨닫길 바랄 뿐입니다.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내가 아무리 협박을 해도 난 겁먹지 않아. 그는 천천히 손가락을 튕겼다. 그러자 사무실 문이 열리며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들어왔다. 아무리 대단한 CEO라도
가끔은 현실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 인간은 진짜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경고하지. 지금이라도 멈추는 게 좋을 거야. 안 멈추면? 나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이미 경찰과 검찰에 너희 회사의 불법 거래 증거를 넘겼어. 곧 수사가 시작될 거야. 이제 선택해. 지금 나한테 무릎 꿇고 협상할래? 아니면 감옥 갈래? 최경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야. 나는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다. 이제 알겠어? 내가 누구인지. 그는 이를 갈며 의자를 쳤다. 이렇게 쉽게 끝날 거라 생각하지 마. 나는 차갑게 웃었다. 끝난 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질 거라는 건 확실해. 몇 주 후 최경석과 JH테크의 불법 거래는 공식적으로 폭로되었다. 경찰은 그를 체포했고 그의 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나는 다시 오진이 있는 카페로 돌아왔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끝났어. 오진은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더 꽉 쥐었다. 그럼 이제 우리 진짜 평범하게 살 수 있겠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는 정말. 카페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다. 나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이제야 정말 평온한 삶을 찾았다는 걸 실감했다. 카페 회원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커피 향이 퍼졌다. 창가 자리에는 단골 손님들이 앉아 있었고 오지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그를 바라봤다. 이제야 정말 평온한 삶이 찾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 나는 무심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손끝에 닿은 작은 종이 조각. 며칠 전 카페 문 앞에서 발견한 마지막 편지였다. 넌 겨우 이것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내가 무너뜨린 게 하나라고 생각해. 뒤를 조심해.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나는 그 편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최경석은 감옥에 갔다. 장태성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모든 적들은 사라진 것 같았다. 그런데 누군가 여전히 나를 노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시선. 오진이 내게 다가왔다. 무슨 생각해? 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손에 꼭 쥐었다. 그냥 이제 정말 끝난 걸까 싶어서. 오진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뭐가 남았든 간에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다. 하지만 그 빛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누가 또 내 행복을 건드리려 한다면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일 거야. 이제 나는 더 이상 당하는 사람이 아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면 이번엔 내가 끝을 내겠다.